시작.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험 파트가 근대사에 대한 파트인데, 이 근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세계 정세를 알기 위해서 세계사가 배경 지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세계사가 배경 지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파트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국주의라는 게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보면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시기적으로는 19세기고 그 제국주의를 외친 주체들은 서구의 열강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구 열강에 대한 뜻은 끊어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의 서구는 서양,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열강이라는 거는 힘이 센, 즉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다 갖춘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서구 국가 중에서 힘이 센, 즉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 국가들이 제국주의를 외치게 되는데,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목적은 올리원 식민지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제국주의라는 걸 제창하게 되는데,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식민지를 목적을 위해서 제창을 하게 됐다. 근데 그때 이때의 이 19세기 관점에서 과거 19세기 이전에는 식민지는, 그때의 식민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탈을 위한, 우리도 먹을 게 없어서 약탈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 19세기에 들어서는 식민지를 모든 경제력이 있는 애들이 약탈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식민지를 왜 원하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독점적 자본주의. 여기 영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영국이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루게 돼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산업혁명 이전에는 가내수공, 집에서 만들었는데,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게 돼요. 그럼 공장에서 찍어내게 되면은 그 상품이 유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아주 빨라지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대량으로 팔게 되니까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럼 그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살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또 살 필요가 없어서 사람은 안 사는데, 수요는 없는데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니까 재고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재고량이 증가하니까 최종적으로는 팔리지는 않고 재고만 많으니까 적자도 생기게 됩니다. 그쵸? 적자가 생기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린 모든 게 다 갖춰 있는데, 또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팔 준비가 돼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살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까 얘네한테 강제로 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 재고들을 식민지로 팔아버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국주의를 제창하게 된 거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는 상품 시장을 위해서, 또 외국의 값싼 원재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와 또 노동력들을 원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원했던 거다. 제국주의를 제창했던 거다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제창을 하게 되는데, 배타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다른 민족을 배척한다는 의미예요. 이 배타적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을 배척한다. 그 얘기는 자신들이, 즉 이 서구 열강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신들만의 우월한 민족성으로, 자신들의 우월한 민족성으로 다른 민족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식민지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인 우월주의. 이게 현재도 문제가 되는 건데, 백인이라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 그래서 이러한 자신들은 백인이잖아.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주의야. 그래서 인종적으로 서구 열강, 즉 백인이 우월한데 누구보다 얼굴에 색이 있는 유색 인종보다 더 우월한데, 이렇게 우월한 우리가 그 유색 인종을 또 뭐 해야 된다? 이끌어가야 된다. 해야 된다는 주의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회 진화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사회 진화론은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화론이 뭔지부터 보고 가요. 진화론이라는 거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구에 사는 지금 생존물은 인간이야. 근데 과거에 우리가 아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가 현재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 되는 과정 속에서 힘이 있는 부류와 힘이 없는 부류로 나뉘어서, 이 힘이 없는 부류는 결국엔 이 과정 속에서 다 지키고, 힘이 있는 부류들이 살아남아서 현재의 인간이 됐다라는 게 진화론이야. 근데 이 진화론의 주체는 지금 그러면은 인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주체를 사회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지. 대입을 해보면은, 사회를 대입해보면, 자,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현재 여러 나라가 있는 거야. 자, 여러 나라 중에 결국에 남는 애들을 우린 아직 몰라. X로 줄게. 남는 애들을 모르는데 결국에 우린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힘이 있는 나라는 지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애들, 지들을 얘기하는 거고, 힘이 있다는 거. 힘이 없는 애들은 뭐 동아시아 뭐 등등,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의 국가는 다 힘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지. 그럼 아까 진화론의 생각을 해보면은 힘이 없는 애들은 다 사라지고, 이 과정 속에서 힘이 있는 애들이 결국에 나중에 다 이끌어간다라고 되는 거야. 즉 지들이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열창하게 된 그 이유 중에 독점자본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백인우월주의, 사회진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러한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침략적인 접근을 해옵니다. 자, 침략적인 접근을 해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만만한 애들,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인도를 침략적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침략을 19세기에 하게 되는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계기가 된다. 근데 이 동아시아,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동아시아라고 불러요. 자, 이 동아시아에는 총 3개의 국가가 있었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청나라,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중국이죠. 두 번째 일본, 마지막으로 조선이 됩니다. 근데 지금 쓴 순서가 이 침략적 접근에 먼저 발을 담그게 되는 순서대로 쓴 건데요. 청나라가 먼저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조선 순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얘기로 이제 넘어와서 청나라가 과연 어떻게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됐는지, 청의 개항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나라는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면, 청나라는 결론적으로 영국이 침략을 하게 돼요. 자, 영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자, 그때 당시에 영국은 그때 당시에 심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돈 되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인도산 아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편이라는 거는 지금도 약물성인 그 양귀비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아편이라는 건데, 이 아편은 그때 당시에 마약류로 칩니다. 이 아편을 찾으니까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팔게 돼요. 어디에? 청에 밀수출하게 돼요. 밀수출. 이 밀수출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국은 청과 이러한 거래를 할 때 돈으로 하지 않고 은으로만, 올리 은으로만 거래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팔면 이 청나라는 영국한테 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은 유출이 너무나게 심해진 거예요. 청나라의 은이 너무나도 영국에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편이 아까 마약이라고 그랬잖아. 마약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섭취를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의 건강 문제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결국에는 이 영국산 아편을 규제하게 돼. 그래서 청나라는 그때 당시 항구를 하나만 개항을 했는데, 딱 이제 영국 상인이 그 청나라 그 항구에다가 배를 딱 하나 뒀어. 이 아편이 가득한 배인데, 이 배를 두고 지가 이제 밥 먹으러 잠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게 다 타버린 거야. 태운 거야. 누가? 청나라가 다 태워버리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지겠지. 근데 이게 한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 영국 상인들의 배를 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거를 얘네가 바로 영국한테 가서 꼰질러요. 얘네가 이거 다 태웠다.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다 태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 이름이 바로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아편 전쟁에서는 최종적으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먼저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던 영국이 청나라를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영국이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영국 뜻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맺은 조약 이름이 난징 조약이에요. 자, 이 난징 조약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항구를 개항하는 거죠. 항구를. 왜냐, 그때 하나만 개항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항구를 개항하자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청나라의 땅 중에 홍콩이 있었는데, 이 현재 홍콩을 할양하게 돼요. 할양이라는 거는 이제 몇 년, 예를 들면 100년 계약을 해서 그 100년 동안은 영국의 땅인 거야. 이제 100년이 지나야 다시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을 빌려주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올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 불평등 조약 내용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사재판권과 두 번째로는 최혜국 대우. 각각의 문제를 설명하면은, 이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치해법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치해법권은 쉽게 얘기해서 청나라에 이제 영국 상인이 왔어. 영국 상인이 청나라에 와가지고 항구에서 막 이렇게 막 애누리하고 막 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영국 상인이 청나라 상인을 쳤어. 뭐 죽이든지 뭐 했어.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거지. 어디서? 여기 청나라에서. 근데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 법으로 얘는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얘는 청나라 법으로 받지 않고 진의 국가에 가서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이고, 두 번째로 최혜국 대우는 이 청나라가 영국과 조항을 맺으면서 나중에 또 미국이랑도 맺을 수 있겠지. 영국과 먼저 맺었어. 이러한 조건. 예를 들어서 영사재판권 하나만 하자. 영국과 영사재판권을 맺었는데, 이 미국과는 이거 플러스에다가 관세를 얘네 맘대로 매길 수 있게 했다라는 조약이 여긴 추가가 돼 있어. 얘는 하나밖에 없고 얘는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얘네도 똑같이 추가해 줘라라는 그러한 조약이 최혜국 대우거든. 됐죠? 그래서 청의 개항은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은 청나라의 침략적 접근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개항 스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누구에게 개항을 당했냐? 얘는 미국한테 개항을 당하게 돼요. 일본이 그때 당시에 개항을 안 했던 이유는 서구 열강이 종교를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 천주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개신교, 기독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가 결국에는 뭐 문호 뭐 이렇게 통상을 한다, 교류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 들어올 때 세트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일본은 선교 활동을 거절했어요. 됐지? 선교를 거절을 했는데 그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도 일본과 개항을 하고 싶었어. 통상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 네덜란드는 일본이 이러는 거야. 니네 이거 선교할 목적으로 여기 오는 거면은 하지 말자고. 근데 네덜란드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올리고만 하겠다. 통상만 하겠다. 무역만 하겠다. 라고 해서 얘랑은 개항을 해. 제한적으로. 근데 미국이 그걸 보고 이때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럼 미국이 일본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쵸? 일본이랑 싸우게 되는데 보면은 계속 이제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계속 왔다 갔다 와가지고 막 통상 요구하고 하니까 얘네도 지친 거예요. 얘네도 이제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뜻대로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조약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별 내용 아니야. 미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자라는 조약을 맺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친해졌어.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친해지니까 더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까 청나라에서 불평등 조약이 있었잖아. 영사재판권과 최애국대요. 그거랑 똑같아. 그 영사재판권과 최애국대요는 뒤에도 계속 나와. 그걸 계기로, 청나라 계기로.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청나라와 똑같이 불평등 조약이 되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돼요. 여기 안에는 영사재판권과 최애국대요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접근 중에서 청나라와 일본을 개항하게 된 스토리를 지금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제는 세계사는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제는 다시 한국사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한국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흥선대원군은 누구냐? 그때 당시 고종의 아빠입니다. 고종의 아빠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 어린데 그때 당시 계속됐던 세도 정치로 고종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거야. 고종도.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이 어린데 왕을 앉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허수아비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세도 정치를 끊기 위해서 개혁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 세도 정치로 인해서 뭐가 문란해지고 함정이 문란해지가 힘이 없는 백성들, 너무나도 힘든 백성들은 결국에는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국내적으로의 문제점이고 국외적으로는 계속되는 동아시아를 자꾸 침략을 하려고 해.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청나라랑 일본의 개항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 서구 열강이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두려워졌던 거지. 오케이?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즉 우리 국내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 내용부터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일 시급한 거 정치적으로는 얘네잖아. 얘네 이 세도 정치를 읽힌 애들이 세도 가문이죠. 이 세도 가문을 모두 다 척결, 즉 죽입니다. 오케이? 아예 이제 세도 가문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지. 세도 가문의 척결을 하고, 이 세도 가문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저번에 배웠던, 저번 시험범이었던 비변사였죠. 이 비변사를 폐지를 시켜야 얘네가 여기 안 남을 거 아니야. 처음에 약화만 했는데도 안 가길래 계속 아예 폐지를 시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모든 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법정까지 여유가 남아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게 돼요. 이 법전 순서는 보너스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첫 번째로 조선 최초의 법전은 경국대전이고, 그 다음에 영조가 속대전을 만들고, 그 속대전 다음에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대전 통편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통을 만들게 됩니다. 이 변천사는 그냥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짝 이 흥선대원군이 조금 삐끗하는 정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이 경복궁 중건은 조선의 정궁? 조선이 이제 여러 이렇게 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왕이 머무는 궁을 경복궁이었어요. 근데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문에 타버리니까 저기 멀리 좀 허름한 궁에서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을 시킨 거죠. 이제 고종이 왕인데 지 아들이 이제 살 곳을 이쁘게 지어주는 거죠. 뭐 아빠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지가 지을 건 아닌데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첫 번째로 이걸 누가 지어? 얘가 안 짓잖아. 바로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 누구? 백성들. 양반은 안 나가지. 그럼 누구야? 농민들밖에 없는 거야. 농민들은 하루 종일 농사만 지어서 그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쌀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거의 시간에 강제 노동하면서 돈도 못 버니까 수입이 없는 거지. 두 번째로 뭐 나무도 사야 되고 막 기와도 사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어.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하게 돼요. 이 당백전은 그때 당시에 계속 쓰였던 이 상평통보, 이거에 곱하기 100배한 가치를 무지하게 찍어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상평통보가 만약에 1,000원이면 1,000원 곱하기 100배한 얼마야? 10만원. 10만원짜리 지폐를 막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는 돈도 못 버는데 물가까지 상승을 해. 그럼 굶어 죽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농민에 해당하는 거고, 돈 있는 양반들한테 기부금 차원으로 받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원납전인데, 이 원납전은 거의 다 안 냈어요. 양반 중에 뭐 지들 돈만 챙길 줄 알지 내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우리 이거 지어야 되니까 니네 기부 좀 해라. 나 안 해. 그러면 이제 막 눈치 계속 주는 거지. 그러면서 강제로 원납전을 벗게 됐다. 요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경복궁 순건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이것과 별개로 한 개혁 정치가 있는데, 서원을 정리해요. 서원은 조선시대에 계속 나오는 기관인데, 이 서원은 지방의 양반들이 자신의 양반 가문이니까 다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서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살짝 스터디 그룹 같은 그런 거야. 이 서원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목적은 좋잖아. 목적은 좋은데 우리 제사 지내야 되니까 돈 필요해. 공부해야 되니까 돈 필요해.
그러면서 그 돈을 누구한테 뜯어내? 농민한테 계속 뜯어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수탈이 심해지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로 얘네는 세금을 안 내요. 면세 혜택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수탈 때문에 힘들고 얘네는 경복궁 준거까지 했는데 면세니까는 재정도 확충하기 힘든 거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얘네를 줄여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서원이 전국에 600개가 있었는데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시켜버려요. 됐죠? 자, 그래서 우수한 서원 47개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시켜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수탈도 줄어들고 국가 재정 확충도 할 수 있게 되는 정책이었다. 자, 이번에는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한 내용을 볼 건데, 흥선대원군이 뭐 정치적으로도 개혁하고 경복궁 준건 이건 좀 잘못한 거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개혁을 하고 서원도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 철폐를 해버렸어. 근데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세금제도. 삼정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 군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3가지의 세금 제도가 있어요. 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지면 토지세가 되고요. 군포 같은 경우는 군역을 하지 않고 내는 세금, 즉 군대를 가지 않고 내는 세금. 황국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날에 전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란해졌었냐. 처음에 토지 한 결당 딱 받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받는 거야. 뭐 이번엔 군수가 뭐 생신이다 이러면서 더 받아.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군포 같은 경우는 이게 군포 항복이 제일 심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는 군대를 안 가야 돼. 갈 필요가 없지. 근데 안 가는 대신에 어린아이고. 그리고 이웃이 야반도주를 해. 돈이 없어서 야반도주를. 그 이웃 것까지 내야 돼. 죽은 사람은 군대 갈 의무가 없잖아. 근데도 내야 돼. 이게 바로 군포의 문란이었어. 오케이? 황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란이 됐냐? 일단은 강제로 빌리게요. 강제로. 난 빌린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장부에 써져 있어. 이런 거. 강제로 빌리게 하고, 또 줄 때 그때 당시 화폐는 뭐 쌀이겠죠? 쌀 플러스 겨라는 건 쌀 그 껍질이야. 그걸 섞어서 줘.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진짜 현금 50만 원이랑 가짜 현금 50만 원 같이 섞어서 주는 거죠. 그래놓고 받을 때는 온전한 쌀로 받는 거야. 또 이자도 엄청나게 쓴,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란해진 삼정을 어떻게 고쳤느냐? 일단은 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양반이잖아, 대부분. 이 양반들이 너무나도 많이 내게 되니까 토지를 숨겨요. 토지를 숨겨. 숨긴 토지를 두 글자로 은결이라고 얘기해요. 은결. 숨긴 토지. 왜 숨기를 토지겠어? 왜 토지를 숨기겠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숨겼겠지. 이 은결을 찾아내야만 우리 국가 재정이 확충이 되니까 은결을 찾아내는 걸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네, 군포 같은 경우는 남자 16세에서 59세 남자만 내는 거였는데, 뭐 이러면은 뭔 의미가 있어? 다 내야지. 그래서 군포에서 각 집안마다 내게 하는 호포제로 바꾸게 돼. 호포제. 이제는 뭐 군역이 아니라 호포, 각 사는 집집마다 내게 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뭐 가정마다 내는 세금이 되는 거라고. 그렇지? 황복 같은 경우는 요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강제로 내가 빌린 적도 없는데 장부에 올라간 거야. 그럼 누가 썼겠어? 관리가 썼겠지. 그 관리를, 모든 이 문란의 근원은 관리였어. 그래서 이 황복 같은 경우는 사창제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 이 사창제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있어. 이 A라는 동네에 곡식 창고가 있다. 그걸 우리는 곡식 창고를 사창이라고 불러요. 이 사창의 관리를 이 정부에서 온 관리 말고 이 마을 사람이 여기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같은 마을 사람인데 이렇게 막 강제로 넣어놓고 그럴 일은 없겠죠. 확실히 부담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정의 문란은 전정 같은 경우는 숨긴 토지, 은결을 찾아냈고, 군포 같은 경우는 호푸제를 실시를 하고, 황곡 같은 경우는 사창제를 실시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앞서서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를 배웠지만 이번에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국내적으로는 이제 완화가 됐어. 통치체제를 바꿔서. 근데 국외에서는 계속적인 침략적인 접근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사건을 풀면은 먼저 서구 열강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군이 침략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침략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봐야겠지.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자, 아까 선교 활동을 일본은 싫어한다고 그랬어. 왜냐? 저기 외국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자꾸 선교가 들어오면은 그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근데 조선도 똑같이 생각한 거야. 조선은 유교적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인데, 자, 유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점. 유교는 거의 피디님 뭐죠? 유교는 뭘 주장하죠? 유교? 예. 유교는 그거 제사를 지내려고. 그쵸. 얘네는 예의, 즉 효도를 제일 중요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천주교는 사상이 달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뭐하러 제사를 지내냐. 얘네한테는 예의라는 그러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풍습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늙은 할아버지들은 이 제사도 안 지내는 이 썩어 빠진 거를 왜 믿냐,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천주교를 믿던 천주교 신자 약 3,000명 정도와 또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 3명 정도를 다 처형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4글자로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 사건이다. 그래서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인박해 사건이 프랑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원래 선교사가 5명이었는데 이 5명 중에 3명은 죽고 2명은 토꼈어요. 우리나라에서 도망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어? 어느 국가겠어? 여기는 다 바다지. 여긴 다 바다야. 육지라고는 어디? 청밖에 없는 거야. 청으로 도망을 갑니다. 청으로 도망을 갔는데 청나라는 이미 문호를 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도 배도 들어오고 미국 배도 들어오고 막 들어.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 가면은 프랑스 사람 만날 수 있겠지. 그치? 도망을 가서 프랑스 상인한테, 제독한테 얘기를 해. 이런 일을 당했다, 조선에서. 얘가 빨리 가가지고 프랑스한테 가서 이딴 짓을 했다는데 쳐들어가야지 않겠나. 이걸 계기로, 이걸 구실로 우리도 조선과 무역을 먼저 첫 번째로 하자 라는 의도였던 거야. 그래서 병인박해가 배경이 되어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왜 강화도를 항상 침략을 하냐? 뒤에 배울 신미학문에서도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 지도 괜히 그렸네요.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쯤이 강화도인데, 강화도는 인천 지역이에요. 현재 인천에서 가까운, 즉 그때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을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강화도는 여기 이 한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 타고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본토를 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가 뚫리면은 서울까지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화도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강화도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문수산성 전투고요. 두 번째 전투는 함령성, 다른 말로 정족산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전투의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투에서 누가 이끌었는지를 물어봐. 오케이? 장군 이름을 생각을 해야 돼. 문수산성에서는 양헌수 장군이 이끌게 되고요. 삼랑성, 전족산성에서는 야 잠깐 바뀌었네. 잠시만요.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장군이, 반대예요. 삼랑성에서는 양헌수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 세트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세트로만. 어느 전투에서 누가 이끌었는지만 생각을 하고 가면 됩니다. 이 전투 과정을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알아야지. 이 두 개의 전투에서 다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승리를 하니까 프랑스가 이제는 만만하지가 않네 하면서 결과로는 프랑스군은 한 달 만에 철수를 하게 돼요. 한 달 만에 철수를 하는데 얘네가 좀 나쁜 애들인 게,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를 약탈을 해요. 문화재를 약탈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화재가 바로 의궤라는 문화재를 약탈을 해봐요. 이 외규장각 의궤는 왕실의 행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인데 이거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태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가져갔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에 잠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과로는 프랑스군이 한 달 만에 철수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전투로 인해서, 그리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이게 프랑스군의 침략 사건이 됩니다. 자, 프랑스군이 침략을 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남연분묘 도굴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말은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오페르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오페르트는 사람이 이름인데 독일 상인이에요. 독일 상인. 이 독일 상인이 직접 우리나라 찾아와서 뭘 요구하겠니? 얘네들이 원하는 건 하나야. 통상을 요구를 한 거죠. 이 통상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조선은 꺼지라면서 거절을 하게 됐죠. 거절을 하니까 얘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과 통상을 하고 싶어 했던 국가, 미국이 있을 수 있고, 얘는 독일에서 썼으니까 독일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는 얘랑 썼으니까 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국가가 이 오페르트한테 지원을 하게 돼. 그게 얘네는 국가잖아. 국가에서 군대를 보내게 되면은 이건 아예 전쟁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상인이잖아. 상인한테 그냥 지원만 해준 거야. 더 침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하에 관아도 습격을 하고요. 관아라고 하면 현재의 시청 같은 느낌이에요. 관아를 습격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흥선대원군의, 고종이 아니야,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게 돼요. 이거는 큰일 날 얘기죠.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묘는, 흥선대원군의 아빠는 남영군이라고 불렸는데, 그래서 남영군 도굴 사건이야. 흥선대원군 아빠의 묘를 도굴함으로써 결과로는 미친 짓이잖아. 한나라의 왕의 할아버지의 묘를 도굴한 거야. 큰일 날 짓이야 이거. 근데 결과로는
더욱 이 서부 열강을 견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 아까 여기 병인양요 설명할 때 했던 신미양요 사건이 일어나요.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일어난 거고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인데 신미양요는 미국과의 싸움이었어요. 워낙 미국은 힘이 셌어요. 이 프랑스보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배경부터 보시면 왜 미국이 쳐들어왔을까? 5년 전에 신미양요 5년 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제너럴 셔먼 사건은 한마디로 자 제너럴 셔먼 호잖아. 배 이름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멀리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 배 타고 오다가 실수로 여기에 잠깐 들어오게 된 거야. 근데 들어오니까 강을 쭉쭉 들어가고 나니까 평양이라는 도시가 나오게 된 거지. 이 평양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됐는데 이 평양에 살던 사람들도 워낙에 뭐 저거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듣고 좀 서양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지, 두려움이 있었지. 막 키 크고 코 크고 하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밥을 못 먹은 것 같은 거.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얘들이 술을 처먹었는지 밥을 갖다 준 평양 사람을 죽이거나 약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평양의 국민들과 군수가 힘을 합쳐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되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미국에 전해지는데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 살짝 뒷북이긴 하지만 니네 이때 이 사건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통상개화하면은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조선은 꺼지라 그랬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네도 강화도를 쳐들어오게 돼요. 강화도를 쳐들어오는데 그 강화도 전투 중에 제일 중요한 전투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울 수 있어. 어제현 장군이 이끌어서 전투에서 승리하진 못했어.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전투였는데 여기에서 결국엔 패하긴 합니다. 패하긴 해요, 결과적으로. 근데 너무나도 항전을 했어. 너무나도 강렬하게 싸웠어. 그래서 미국이 그거에 살짝 좀 흠칫한 거지. 너무나도 의견이 확고한 거야. 우리랑 통상개화하기 싫다. 의견이 확고하니까 결국에는 어제현 장군이 이끄는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미군이 결국엔 철수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신미양요에서는 패했고 병인양요에서는 승리해서 내보냈고 여기선 패했지만 아주 강렬하게 항전했기 때문에 철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두 번의 양요와 오페르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신미양요와 병인양요의 결과로는 이 서부 열강에 대해서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야. 얘네가 자칫하면 우리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서부 열강에 대한 반항심이 더욱 심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서부 열강에 대한 반항심이 더 심해짐으로써 결국에는 흥선대원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대. 그 말이 촉화비에 새겨 있습니다. 저 서부 열강과 쟤네와 친하는 것은 나라를 결국 파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척화비를 건립함으로써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실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 사건 순서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옛날 미국 드라마 중에 제너럴 호스피털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너럴이잖아요. 앞글자만 뗍시다.
제너럴 병원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제너럴 병원에서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게 사람 이름이었잖아.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 신미학류잖아. 그냥 좀 외우는 방법이니까 미친 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보면은 사건 순서 외우기에는 제일 쉬워. 제너럴 혐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인 양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페르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미양류 일어나겠죠. 그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고 적힌 그 비석의 이름이 척합이니까 척합이월까지 해서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뭐 빈칸에 있으면은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서구 여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써놓으면은 시기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